트럭 아저씨. 매일 아침 하던 등산이라기보다는 산길 걷기 정도의 가벼운 산행을 첫눈이 온 후부터는 그만두었다. 산에 온 눈은 오래 간다. 내가 다시 산에 갈 수 있기까지는 2달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걷기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지만 눈길에선 엉금엉금 긴다. 어머니가 눈길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치신 후 7, 8년간이나 바깥 출입을 못하시다 돌아가신 뒤 생긴 눈 공포증이다. 부족한 다리 운동은 볼일 보러 다닐 때 웬만한 거리는 걷거나 지하철 타느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벌충할 수 있지만 흙을 밟는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맨 땅은 이 산골 마을에도 남아있지 않다. 대문 밖 골목길까지 포장되어 있다. 그래서 아침마다 안마당을 몇 바퀴 돌면서 해뜨기를 기다린다. 아차산에는 서울 사람들이 새해맞이 일출을 보러 오는 명당 자리가 정해져 있을 정도니까 그 품에 안긴 아치울도 동쪽을 향해 부채살 모양으로 열려 있다. 겨울마당은 황량하고 땅은 딱딱하게 얼어붙었다. 그러나 걸어보면 그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씨와 뿌리들의 소요가 분명하게 느껴질 정도의 탄력을 지녔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마당에서 느긋하게 겨울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나무들과 화초가 몇 가지나 되나 세어보면서 걸어다녔다. 놀랍게도 100가지가 넘었다. 100평도 안 되는 마당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잔디밭을 빼면 나무나 화초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은 넉넉 잡아도 40평 미만일 것이다. 그 안에서 100가지 이상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니. 물론 헤아려 보는 사이에 부풀리고 싶은 욕심까지 생겨 제비꽃이나 할미꽃, 구절초처럼 심은 바 없이 절로 번식하는 들꽃까지도 계산에 넣긴 했지만 그 다양한 종류가 생각할수록 신기했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내 가슴을 울렁거리게 한 것들이다. 이 나이에도 가슴이 울렁거릴 만한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이 내 앞에 줄 서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가. 마당이 있는 집에 산다고 하면 다들 채소를 심어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고 부러워한다. 나도 첫 해에는 열무하고 고추를 심었다. 그러나 매일 하루 2번씩 오는 채소장수 아저씨가 단골이 되면서 채소 농사가 시들해졌고 작년부터는 아예 안 하게 되었다. 트럭에다 각종 야채와 과일을 싣고 다니는 순박하고 건강한 아저씨는 싱싱한 야채를 아주 싸게 판다. 멀리서 그 아저씨가 트럭에 싣고 온 온갖 채소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 뭐라도 좀 팔아줘야 할 것 같아서 마음보다 먼저 엉덩이가 들썩들썩한다. 그를 기다렸다가 뭐라도 팔아주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아는지 아저씨도 손이 크다. 너무 많이 줘서 왜 이렇게 싸요? 소리가 절로 나올 때도 있다. 그러면 아저씨는 물건을 사면서 싸다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웃는다. 내가 싸다는 건 딴 물가에 비해 그렇다는 소리지 얼마가 적당한 값인지 알고 하는 소리는 물론 아니다.
트럭 아저씨는 다듬지 않은 야채를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그걸 손질하는 것도 한 일이다. 많이 주는 것 같아도 다듬어 놓고 나면 그게 그걸 거라고 우리 식구들은 내 수고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뒤란으로 난 툇마루에 퍼덕이고 앉아 흙 묻은 야채를 다듬거나 콩이나 마늘을 까는 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다. 뿌리채 뽑혀 흙까지 싱싱한 야채를 보면 야채가 아니라 푸송기라고 불러주고 싶어진다. 손에 흙을 묻혀가며 푸송기를 손질하노라면 같은 흙을 묻혔다는 걸로 그걸 씨 뿌리고 가꾼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흙에서 낳아 자란 그 옛날의 시골 계집애와 현재의 나와의 지속성까지를 확인하게 된다. 그것은 아주 기분 좋고 으쓱한 느낌이다. 어쩌다 슈퍼에서 깨끗이 손질해서 스티로폴 용기에 담고 랩을 씌운 야채를 보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온 공산품 같지 푸성기 같지가 않다. 다들 조금씩은 마당에 달린 땅집 동네라 화초와 채소를 같이 가꾸는 집이 많다. 경제적인 이점은 미미하지만 농약을 안 친 청정 야채를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한다. 그것도 약간은 부럽지만 모든 야채를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식을 아주 안 하고 살 수도 없는 세상이니 안전해야 얼마나 안전하겠는가. 하긴 주식에서부터 야채, 과일, 일체를 유기농법으로만 짓기로 계약 재배해서 먹는 집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직은 특별한 계층 사람들 이야기고 나에게는 대다수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사는 대로 먹고 사는 게 제일 속편하고 합당한 삶일 듯 싶다. 일요일은 꼬박꼬박 쉬지만 평일에는 하루도 장사를 걸은 적이 없는 아저씨가 지난 여름엔 일주일 넘게 안 나타난 적이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해외여행을 갔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여비가 많이 드는 남미 어디라나? 그런 말을 퍼뜨린 이는 조금은 안이 꼽다는 투로 말했지만 어중이 떠중이가 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 풍요한 나라의 휴가철, 그 아저씨야말로 마땅히 휴가를 즐길 자격이 있는 어중이 떠중이 아닌 적격자가 아니었을까? 트럭 아저씨는 나를 쭉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어느 날 새삼스럽게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내가 작가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피하고 싶은 못난 버릇이 있는데 그에게 직업이 탄로난 건 싫지가 않았다. 순박한 표정에 고지곳대로 나타난 존경과 애정을 뉘라서 거부할 수 있겠는가. 내 책을 읽은 게 아니라 TV에 나온 걸 보았다고 했다. 책을 읽을 새가 있느냐고 했더니 웬걸요, 신문 읽을 새도 없다고 하면서 수줍은 듯 미안한 듯 어려서 저 하늘에도 슬픔이를 잃고 외로움을 달래고 살아가면서 많은 힘을 얻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의 글 쓰는 사람에 대한 존경은 저 하늘에도 슬픔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그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아주 오래전에 영화화된 것을 비디오로 본 적이 있어서 그럭저럭 맞장구를 칠 수가 있었다.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선생님도 저 하늘에도 슬픔이 같은 걸작을 쓰시길 바란다는 당부 겸 덕담까지 했다. 어렸을 적에 읽은 그 한 권의 책으로 험하고 고단한 일로 일관해온 중년 사내의 얼굴이 그렇게 부드럽고 늠름하게 빛날 수 있는 거라면 그 책은 걸작임에 틀림이 없으리라. 그의 덕담을 고맙게 간직하기로 했다. 흔들리지 않는 전체. 며칠 전 캄보디아에 다녀왔다. 여름나기를 힘들어하는 체질 때문에 감히 열대지방을 여행할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평소 흉허물 없이 편하게 여기는 이들이 일행이 된다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 못 가보지 싶어 따라 나서게 되었다. 늙어갈수록 여행에 대한 매혹도 현저하게 감퇴하는 걸 느낀다. 집 떠나자마자 그날 밤부터 기껏 집에 갈 날이 며칠 남았나 그것부터 꼽고 있는 자신을 마치 남의 일처럼 한심하게 바라보게 된다. 호기심보다는 무사 안일 쪽으로 기울이게 되는 스스로 동정받아 쌓은 나이다. 그런 주제에 힘들 것이 뻔한 여행을 할 용기를 낸 것은 앙코르와트와 킬링필드에 대해 얻어들은 게 둘 다 인간이 한 일 같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인간에 대한 강한 의문 부호가 아직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된다. 열대지만 그것도 계절적으로는 겨울이라는데 아침 저녁은 그런대로 견딜만 했지만 오후 2-3시간은 호텔방에서 휴식을 취해야 할 만큼 습기차고 더웠다. 운 좋게도 운명적으로 캄보디아 역사와 문화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해박하고 열렬한 가이드를 만나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도처에 열대식물이 우거지고 색깔 짙은 꽃들이 흐드러지게 핀 가운데도 유난히 부겐빌레아가 눈에 띄었다. 이름 모를 열대식물 가운데 그 꽃만은 이름을 알기 때문에 반가웠나 보다. 20여 년 전 잠시 인도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선 화분에서나 겨우 몇 송이를 볼 수 있는 그 꽃이 그곳에서는 담장 전체를 진홍색으로 뒤덮을 정도로 극성맞고 무성한 게 신기해서 이름을 알아놓은 거였다. 캄보디아에선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고 캄보디아의 모든 것을 극도의 가난까지도 깊은 애정으로 감싸듯이 희망적으로 소개하던 가이드가 부겐빌레아에 대해서만은 꼴도 보기 싫은 지겨운 꽃이라고 인상까지 쓰는 것이었다. 가이드가 그 꽃을 혐오스러워하는 까닭은 전혀 향기가 없을 뿐더러 사계절 피고 지는 걸 멈추지 않으니 언제 어디서나 줄창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는 일이 없어서 지겹다는 소리를 들으며 캄보디아 사람보다 더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이드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하는 말 속엔 지는 꽃에 대한 안타까움이 스며 있다. 안타깝지 않은 게 어찌 사랑이겠는가. 베트남까지 포함해도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짧은 여행이었는데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한국은 겨울이라는 게 잘 믿기지가 않았다. 열대에서 입고 있던 옷 위에다 긴팔 윗도리 하나만 더 걸치고도 별로 추위를 못 느낄 정도로 날씨가 포근한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차가 긴 강변 북로를 벗어나 구리 쪽으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전지한 가로수가 나타났다. 평소 무자비할 정도로 뭉턱뭉턱 전지한 가로수를 꼴보기 싫어했는데 하나같이 박수근이 그린 겨울나무들이 거기 나와 서 있는 것처럼 반갑고 정겨웠다. 전지한 가로수들이 그렇게 잘생겼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우리 마당의 나무들은 하나도 전지를 안 해주었다. 다들 제멋대로 자라고 있다. 작은 소나무 2그루만 빼면 텅 빈 것처럼 황량하고 을씨년스러운 마당이다. 마당을 바라보는 맛에 실내를 꾸미는 일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사는지라 겨울에 손님이 오면 자랑할 게 없어서 곤란해지곤 한다. 그래서 1년 중 가장 볼 게 없을 때 오셔서 어쩌나? 괜한 군소리를 하면서 저 나무는 살구나무, 저 나무는 라일락, 저 나무는 자두나무, 저 나무는 앵두나무 하고 앙상한 나무들의 과거의 영화나 부풀려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품없다고 생각한 나목들이 안 본 지 며칠이나 된다고 어찌나 의젓하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저거야말로 나무의 진면목이구나 싶은 짜릿한 감동을 맛보았다. 잎과 꽃과 열매까지 포함해야 나무의 전체가 되는 줄 알았다. 이제 보니 그것들을 다 떨구고 맨몸으로 서 있는 나목이야말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게 바로 저런 게 아닐까 싶게 거침없이 당당하고 늠름해 보였다. 나무의 맨몸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꽃이나 잎은 한낱 가식이나 방편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부질없게 여겨졌다. 사람도 만일 일생 쓰고 살던 위선이나 허위를 떨어버릴 수 있다면 무엇이 남을까? 남는 것이 과연 있기나 할까? 며칠 전에는 밤에 눈이 조금 오고 나서 새벽에 기온이 급강하했다. 우리 마당의 나무들도 앞산의 나무들도 메마른 가장귀마다 눈꽃이 피어 황홀한 별천지를 연출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가지마다 수증기가 희게 얼어붙어 생긴 눈꽃은 마치 나무가 스스로 피워낸 꽃처럼 섬세하고 순결하다. 그러나 환상적인 은빛 세상은 한나절을 못 버티고 능선을 따라 봉우리 쪽으로 총총히 올라가 버리고 마을과 숲의 나무들에는 흔적도 안 남겼다. 그러나 그게 조금도 섭섭하지 않았다. 당분간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간결한 나무의 진면목에만 매혹당하고 싶다. 오늘은 어제 일기예보에서 알려준 대로 바람이 제법 부는 날이다. 선지 검은 비닐봉지가 죽은 새의 깃털처럼 날아왔다가 담 밑에서 시름없이 뒤채고 있고 밤나무 숲에서도 작년에 미처 다 떨구지 못한 남은 잎들이 불안에 떨듯 와삭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잎을 다 떨군 우리 마당의 살구나무는 하늘 향해 쭉쭉 뻗은 가장귀들이 미동도 안 한다. 저 나무가
하루도 같은 날이 없이 변화무쌍했던 그 나무일까? 만개했을 때는 온 동네를 바람나게 할 것처럼 향기롭고 화려했던 꽃, 누런 살구를 한가마도 더 떨구던 그 다산성, 미풍에도 오묘하게 살랑거리던 무성하고 예민한 잎새들, 느릿느릿 물들다 우수수 서글픈 소리를 내며 서둘러지던 낙엽, 그런 것들이 과연 저 나무가 한 짓이었을까? 믿기지 않으니 혹시 저 나무가 꾼 꿈이 아니었을까? 살구나무 옆에 올망졸망한 작은 나무들도 흔들림이 없긴 마찬가지다. 그때는 제각기 영화로웠던 나무들이다. 한때의 영화는 속절없이 가버렸고 속절없이 가버린 것은 나의 군더더기일 뿐 전체는 아니라고 주장이라도 하듯 마지막 남은 전체는 한 점 흐트러짐도 흔들림도 없다. 나무를 닮고 싶다.